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밤사이 뉴욕장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나스닥은 또 2% 이상 올라섰습니다. FOMC 소식이 전달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췄고요. 네. 지난 9월보다는 다소 매파적인 이 점도표 결과를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불확실성 제거됐으니까 이제 성장과 이익과 마진에 집중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람들의 심리에게 중요한 거였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를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그 개운함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한번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휴대폰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신 게 FOMC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부터 오늘 시장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종목별 전략까지 모두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일단 그러면 FOMC 내용부터 굵직굵직한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번 FOMC에 4가지 그 체크 포인트, 관전 포인트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대입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조기 테이퍼링 종료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결과적으로 성명서를 봤더니 테이퍼링 규모를 월 150달러에서 300달러로 이제 늘리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 속도대로라면 내년 6월에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 속도면 내년 3월에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 끝나고 바로 금리 인상을 하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을 당연히 가질 수 있을 텐데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워딩들을 확인해 보면 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높여서 3월 중순이면 테이퍼링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텐데 다만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는 미정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 불확실성을 그냥 해소해 줬죠. 네.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렸었던 점도표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두 개를 비교해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점도표가 9월 점도표고 이쪽에 있는 게 12월 점도표인데요. 그래서 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FOMC 때 흰색 바탕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건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도만 보세요.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점의 개수가 위쪽 상단으로 많이 올라간 거 보이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장을 보시죠. 12월 점도표 한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일단 2022년에 3회 금리 인상 시사를 이미 했고요.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2023년에 3번, 24년에 2번. 그래서 한 2024년에는 평균적으로 한 2.1% 금리까지 지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표 상으로 보면요. 이전에는 글쎄 2024년까지 한 6번 정도를 얘기가 됐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2번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된 거고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사실 몰랐던 건 아니고 내년에 2번? 많으면 3번 하겠는데 라는 시장들의 관점이나 전망을 그대로 점도표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글쎄 이전에 예고가 안 됐었더라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점도표일 순 있겠으나 네. 이 정도 매파적인 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시장에서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플레 파이터 역할을 나름 해주겠다라고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를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제거를 했고 예. 인플레에 대해서 단기 고용의 영향을 좀 철저하게 받았다라고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역시나 불확실성 제거에 초점을 맞춘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와 관련한 것이 제가 꼽은 FOMC의 3번째 포인트였는데요.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워딩들도 함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시적 표현 삭제하는 거야 저희가 이전 브리핑에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미 얘기를 했었던 거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나타나고 지금은 공급보다는 수요에 따라서 인플레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너무 높은 수준의 인플레가 고착화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준 것처럼 인플레 파이터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지금으로 봤을 때 인플레 그리고 또 하나가 꼽았던 게 FMC가 지금의 고용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가 네 번째 FMC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네. 일단은 상당 기간 목표 2%를 인플레이션을 넘긴 상황에서 고용시장 환경이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제로금리 수준은 유지할 거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제롬 파월 기자회견에서는 경제가 완전 고용을 향해서 빠르게 진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완전 고용을 가지고도 FOMC가 어떻게 그 완전 고용을 정의하느냐에 대한 왈가왈부가 좀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완전히 도달한 거 아니고 거기까지 빠르게 진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용과 관련해서 더 이상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은 매파적이고 잠깐 제롬 파월의 워딩에서 그래도 좀 시장을 좀 이렇게 보듬어주는 느낌들도 좀 있었는데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다음 장을 보시면 일단 왼쪽에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성명서가 나오고 나서 급격하게 뛰는 모습이었고 이후에 약간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경계심도 있었고 이후에 상승도 있었습니다만 예상 그 범위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막 급등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소폭 오른 정도고 아무래도 어떤 통화 정책에 조금 더 민감도가 큰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뛰는 폭이 크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기자회견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안정화를 찾으면서 시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머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매파적이긴 한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도 달래기도 했고 네. 전반적인 스탠스를 봤을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야. 그러면 그야말로 정말 단순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됐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가겠구나라는 판단을 시장에서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 뉴욕장도 반응을 보여줬고 시장 내에서 그동안 조금의 부침을 겪었었던 기술주들의 동반 강세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MSCI 한국 지수가 또 1% 이상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장에 대한 기대도 함께 안고 갈 텐데요. 네. 이것도 다 어떻게 우리장이 소화할지 지켜봐야겠죠. 자, 첫 번째 FOMC 관련한 이야기 김영롱 앵커가 좀 자세하게 전달을 해줬고요. 저는 또 종목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에 대한 이 종목들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또 한 번씩 올라가고 있어요. 시세가 결코 죽지 않는 상황인데 애플이 11월에 25년도에 완전 자율주행차 내놓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인텔 측에서도 자회사 모비라이 내년 상장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형주 수급 개선이 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실렸죠. 그러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우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자율주행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돈을 정말 많이 들였는데 지금이 한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으세요, 영롱 앵커? 지금은 이제 대부분 차량에는 3단계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4단계도 이제 최근 나왔었던 고급차 세그먼트에는 들어가 있죠. 지금 말씀 주신 게 내년도 목표가 3단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이후의 목표가 4단계. 지금 한 테슬라가 좀 선두라고 여겨지는데 네. 2.5에서 3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답을 너무 자신 있게 말했군요. 아니요. 근데 많이 온 거죠. 네. 네, 거의 3번까지는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제 차에도 이게 약간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 당연히 좋은 차 타시네. 네. 자, 이 완전 자율주행. 핸들, 엑셀, 브레이크가 없는 상시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 5번까지 가려면 한 10년 정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3, 3.5, 4, 4.5 이걸 계속 겪으면서 자율주행 관련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리고 제도적 장치라던가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명 영향받을 만한 종목군은 계속 시장에서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지금으로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 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뭐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인포뱅크 눈에 띄고 있죠. 카메라 모듈 부분 LG이노텍 어제 1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MC넥스, MLCC 부분, IC 부분, ADAS 부분, 만도나 현대모비스 등 우리 아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반가웠던 건 매매 기술에서 더블 추천주로 나왔던 인포뱅크도 그리고 MC넥스도 매매 기술 종목이기도 하고 네. 여기서 상당수 많은 종목들이 거론이 됐었다라는 거고요. 그들의 4분기 상승률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넘겨보겠습니다. 와, 인포뱅크는요. 69% 올랐고요. LG이노텍, 인포뱅크보다 훨씬 무거운 이 종목도 60%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자랑 안 합니까? 자랑? MC넥스 어떤 거 할까요? 뭐 LG이노텍도 그렇고 인포뱅크 최근에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MC넥스도 나왔었고 네. 뭐 저희가 참 현대모비스나 옵트론텍, 사마콘덴서는 지금 빠져 있는데 저희 시간에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그만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적당히 하죠. 네. 어찌됐건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종목들을 놓고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봤고요. 노란 글씨들은 최근에 기관 수급이 꽤나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군들입니다. 네. 개인 수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메이저 수급 주체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요즘에 또 눈에 띄는 종목이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증권가에선 어떤 의견 내고 있는지 한 종목씩 살짝 열어볼게요. LG이노텍에 대해서는 요즘 정말 긍정적인 리포트 쏟아집니다. 네. 뭐 시총 10조 달성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어느덧 거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KB에서는 전장 부품 사업이 10조 원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황이고 지금 이미 자율주행 핵심 부품 글로벌 15개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목표 주가 35만 원 얘기했어요. 하지만 어제 10% 오른 상황 어느 정도 이 목표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가보죠. MC넥스 차량용 카메라 부분에서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 내년, 내후년도 계속해서 새로운 차종이 출시될 텐데 그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공급하는 대형 수주 계약을 이미 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중 확대 의견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모아가기 전략을 해보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MC넥스는 메타버스도 한 스푼 들어가 있는 종목이니만큼 많이 좀 시세적인 단기 대응 혹은 길게 끌고 갈 장기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들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가보죠.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룹 내에서 유일한 두뇌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어요. 삼성증권의 의견인데 현대차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하는 업체들을 다 통합한 게 올해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권역에 들어와 있고 4분기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시스템 통합 사업부터 해서 IT 아웃소싱 그리고 데이터 소프트웨어 모든 부분을까지 시장의 기대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배당 성향은 27에서 28% 정도 되고요. 목표가 15만 5천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뭐 이들 종목 내에서 좀 관심 가는 게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지 오늘 전략 때 꼭 질문을 드려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종목 전략도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고 참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잘 나가는 종목군들 브리핑을 해드리니까 저희들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네. 마지막 세 번째 브리핑은 썩 웃을 수만은 없는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 이슈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다시 한번 7,000명대 어제 발표됐었던 7,800명대도 오늘 발표에서는 더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원래 당초에는 한 내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상황이니만큼 오늘 오전에 하루를 당겨서 강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사적 모임 인원을 기존 6명에서 4명으로 줄인 날짜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까지로만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도 오늘 오전까지 뉴스 계속 보셔야 될 텐데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수혜주들도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어제장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기록했었던 재택근무 관련주와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확인해 보시면 어제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도 전일 정규장에서 소프트캠프 24% 급등을 했는데 박진섭 전문가께서 역시 얘기를 했었던 종목들 어제 어마어마하게 장 초반부터 급등을 했고요. 알소프트 대표적으로 역시 재택근무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적게는 4%에서 네. 많게는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주도 어제장에서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제가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수혜주 입장에서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처음 겪는 움직임들은 아니고 어떤 팬데믹이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움직였었던 종목들인데 증권가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둘 중에 하나 꼽으라면 대부분 온라인 교육주를 꼽습니다. 왜냐? 재택근무는 일상이 정상화됐을 때 다시 한번 다들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학원이 문을 연다 하더라도 이쪽은 계속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 정책으로 봤을 때도 아무래도 정시에 대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네.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모멘텀을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막상 주가 흐름들을 보면 유의미한 차이점은 사실 크진 않은데 종목을 선정해 주세요 아니면 탑픽 꼽아 주세요 한다면 어떤 메가MD나 YBM넷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재택근무나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어디에 한번 집중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이야기 오늘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벌써 긴 시간을 브리핑을 했네요. FMC 관련한 이슈부터 해서 시장에 좀 궁금증이 쌓여있는 종목들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 그러면 FMC 결과부터 그리고 종목군 전략까지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에도 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참 출연 그 요일을 저희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항상 네. 이제 FMC가 목요일에 발표가 되고 목요일에 하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재영 스픽이자 또 FMC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었던 내용들에 대한 팩트나 어떤 시장 반응 어느 정도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브리핑은 하긴 했었는데 해석의 관점에서 FMC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냥 예상치와는 다른 게 전혀 없었죠. 테이퍼링 한도 확대해서 내년 초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네. 3월 정도에 끝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이제 점도표상으로는 이제 3회 정도 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6월, 9월, 12월 좀 빠르게 예상하면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파월 의장도 좀 긴급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그 전에 일시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완전히 이제 없애버렸고, 네. 그다음에 고용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이제 고용에 대한 이야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어제 FOMC 이후에 채권 시장은 약간 이상한 흐름을 보였어요. 2년물이 FOMC 이전에 0.7% 미국 채금리 2년물이 7%까지 올라갔다가 훅 빠졌거든요. 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기물은 물론 이제 계속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그렇죠. 척도거든요.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시장이 어떻게 그 연준의 행보를 파악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네. 일단 명목금리라는 것은 실질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명목금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명목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명목 금리를 올려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버리면 실질 금리는 변화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은 지금 채권 시장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2번 올리니 3번 올리니 하더라도 채권 시장에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채권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노리는 건 그거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든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버리면 연준은 할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제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고 계신데 저게 좀 장기 차트여서 그렇지 고점에서 확연히 꺾이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저게 연준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꺾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내년도에 9월 달까지 분명히 내년 이제 한 번 정도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3번 올린다라고 하고 테이퍼링을 줄인다라고 하고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던 이유는 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채권 시장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연준이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 연준은 지금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연준이 계속 헛발질 했었잖아요. 네. 연초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에요. 뭐 공급 병력 곧 해결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랬는데 일시적이지 않았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재선임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 전에 뭐 민주당에서 브레이너드 이사를 굉장히 좀 강하게 밀었었고 그런 측면에서 신뢰를 잃은 파월 그 9월 정도였나요? 파월 의장이 그 이제 미국의 배팅 사이트에서 파월이 될까 브레이너드가 될까 8월까지는 거의 90% 파월이 연임이었는데 그 확률이 한 60%까지 떨어지고 브레이너드가 막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파월 의장의 신뢰는 굉장히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연준이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연준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연준이 돈 풀어서 내가 다 막아줄게 라고 하면서 시장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매파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이 말하는 게 매파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파적으로 말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 집에서 엄마가 너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혼난다. 근데 아들들은 어떤가요? 안 하죠. 신경도 안 쓰죠. 네. 그리고 엄마 안 무서우니까. 근데 아빠가 하면 어때요? 아빠는 몽둥이를 안 들어도 말만 해도 듣는단 말이에요. 네. 연준은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장기적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6개월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연준이 돈을 풀어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약간 블러핑을 치는 거죠. 뻥카를 날리면서 야 너희 지금 말 안 들으면 나 금리 3번 올리고 4번 올리고 5번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고요. 예. 지금은 연준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차트를 보셨듯이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 이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금융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채권금리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시는 게 시장 지표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제 FOMC에서는 일부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전날보다 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졌거든요. 네. 시장에서 의심을 했다라고 하면 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런데 일정 부분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성공을 한 12월 FOMC였다라고 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한 질문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휴대폰 꺼내면서 하는 첫 번째 생각. 자, 그래서 좋은 거야?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안에서는 나왔으니까, 미국 증시도 올랐으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오르겠죠. 올라야죠. 그리고 그렇죠. 그 정도로 해주는데. 불확실성 해소고 지금 뭐 미국이 세 번 정도 올린다라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도 이미 2번 올렸고 내년 1분기에 한 번 올릴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우리 증시에는 뭐 사실 미국이랑 금리 차도 축소
되는 게 조금 더 좋은 거거든요. 네. 우리만 계속 올리고 미국은 계속 낮게 유지된다. 어떻게 보면 그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이라서 일단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된다. 이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 FOMC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해드렸고요. 글쎄요, 시간 보니까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좀 반응을 하기 시작했었고 관련주들이 참 많습니다. 좀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자율주행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가 탄력이 줄었습니다. 2차 전지가 탄력이 줄었기 때문에 미래차에서는 그 다음 거를 좀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수소 그리고 자율주행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율주행이 연초에 애플카 이야기 나오고 급등했다가 네. 오히려 주간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율주행 관련된 ETF 이런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전기차는 전기로 가는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네. 편안하게 움직이고 뭐 그런 것들을 사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3가 전기 배터리로 가는 차기 때문에 구매를 하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자율주행, 뭐 그런 편리함 그런 것 때문에 사시는 걸 텐데 결국은 뭐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수소차든 자율주행이 아마 이제 뒤로 가면 핵심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 뭐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카메라겠죠. 네.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쪽을 만드는 업체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LG노텍 요새 주가 굉장히 좋은데 기존에는 이제 애플 관련된 주로 해서 사이클이 있는 주식이었는데 그렇죠. 애플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오르고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는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주식이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좀 탈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전장 쪽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박민영 앵커의 앞선 질문에도 어느 정도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한 3개 종목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LG 이노텍 얘기를 해주셨고 참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LG 이노텍은 애플 이슈와 함께 로봇 이슈도 살짝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오를 때 같이 오르더라고요. 되게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어차피 가는 대장주 잡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대장주가 가장 먼저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가장 늦게 떨어지니까 네. 일단 대장주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형주 많을 텐데 중소형주 네. 변동성 있는 거 많을 텐데 일단은 대장주를 주도로 해서 포트를 채워 놓으시고 나머지는 좀 곁다리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으로 또 원픽 꼽아보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지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